네 놈 덕분에 내가 목숨을 건졌으니 말해보거라. 무엇을 원하느냐? 황금을 줄까? 비단을 줄까? 아니면 농사지을 논밭을 줄까? 소인은 저 말라버린 우물을 주십시오. 그것이면 충분합니다. 마을 끝자락 버려진 돌무더기 같은 우물 하나. 사람들은 거길 죽은 구덩이라 불렀습니다. 죽을 고비를 넘긴 권세가가 내민 보답. 버려진 우물 앞에서 허름한 옷을 입은 10살 아이는 한치의 망설임도 없었습니다. 그리고 그날 밤 동이는 삽을 들었지요. 땅을 파는 소리가 아니라 사람의 운명을 뒤집는 소리가 어둠을 갈랐습니다. 사연 시작 전 구독 한 번만 눌러주신다면 그곳으로 행운이 가득히 뜰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그럼 동이가 왜 황금 대신 그 우물을 택했는지 그 시작으로 가보겠습니다. 이글이글 타오르는 뙤약볕이 온 대지를 삼킬 듯 내리쬐던 삼복더위의 한복판이었으니 매미는 목이 터져라 울어대고 산천초목은 갈증에 못 이겨 고개를 푹 숙이고 있었던 것이지요. 우리 주인공 동이는 이마에 송골송골 맺힌 땀방울을 거친 배잠방이 소매로 연신 닦아내며 가파른 산길을 꾸역꾸역 오르고 있었습니다. 어머니, 조금만 참으세요. 이 산만 넘으면 빨갛게 익은 산딸기가 정말 많이 있을 거예요. 제가 꼭 따다가 드릴게요. 그러면 어머니도 금방 기운을 차리실 거예요. 동이는 빈 지게를 고쳐매며 이글거리는 하늘을 올려다보았으나 구름 한 점 없는 창공에선 무심한 태양만 독하게 불을 뿜고 있었던 셈이지요. 한참을 산비탈을 타며 숲길을 헤매던 동이는 낡은 고목 뿌리 아래에 누군가 쓰러져 있는 것을 발견하고는 깜짝 놀라 그 자리에 멈춰 섰습니다. 먼지를 뿌옇게 뒤집어 쓴 채 나그네 차림을 한 노인이 거친 숨을 몰아쉬며 나무 뿌리를 마치 마지막 생명줄인 양 움켜쥐고 있었던 것이었습니다. 어머나, 할아버지, 정신 좀 차려보세요. 할아버지, 제 목소리 들리세요? 동이가 다급히 달려가 노인의 어깨를 흔들어 보았으나 노인은 이미 의식을 잃은 듯 입술이 하얗게 말라붙어 대답은커녕 가느다란 숨소리조차 버거운 모양이었습니다. 가까이서 본 노인의 행색은 실로 기묘하기 짝이 없었으니 겉으로 보기엔 해지고 낡은 과객의 옷이었으나 그 속사정은 전혀 딴판이었던 것이지요. 노인이 괴로운 듯 숨을 헐떡일 때마다 겉옷 사이로 살짝 드러난 속적삼은 눈이 부시도록 하얗고 고운 한양 명주가 아니겠습니까? 게다가 먼지 묻은 허리춤에는 은은한 빛을 발하는 옥놀이개가 묵직하게 달려있어 예사 사람의 신분이 아님을 단번에 짐작하게 했습니다. 동이는 침을 꿀꺽 삼키며 노인의 가느다란 손목을 잡아 맥을 짚어보았으나 맥박은 가늘고 불규칙하게 뛰고 있어 참으로 한시가 급한 상황이었던 것이었습니다. 동이의 시선이 노인의 발끝에 머물자 그 의구심은 확신으로 바뀌어 소년의 가슴을 두근거리게 만들었습니다. 산길을 건너라 진흙이 튀고 흙먼지가 잔뜩 묻었을지언정 그 신발은 장인의 손길이 수십 번은 닿았을 고귀한 가죽신이었던 셈이지요. 우와, 이런 멋진 가죽신을 신으신 분이 왜 이 험한 산속에 혼자 쓰러져 계실까? 분명히 아주 높은 분이실 거야. 동이는 마을 사또나 박 부자도 감히 넘보지 못할 그 매끄러운 가죽의 결을 보며 이 노인이 한양에서 내려온 귀한 분임을 다시 한번 깨달았던 모양입니다. 지체할 시간이 없다고 판단한 동이는 곧장 등에 지고 있던 지게를 마당쇠가 짐부리듯 내던져두고 노인의 곁으로 바짝 다가앉았습니다. 우선 답답하게 닫혀있던 노인의 가슴팍 옷깃을 조심스레 풀어 헤쳐 산속의 서늘한 바람이 가슴속까지 잘 통하도록 길을 터주었지요. 할아버지,
제 목소리 들리세요? 조금만 참으세요. 제가 얼른 시원한 물을 구해올게요. 정신 잃으시면 안 돼요. 주변의 마른 덤불을 손으로 거칠게 쳐내어 눕기 편하게 자리를 만든 동이는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 숲속 깊은 곳으로 달리기 시작했던 것이었습니다. 동이는 마을 아이들은 꿈에도 모르는 자신만이 아는 은밀한 바위, 절벽 아래로 숨이 턱 밑까지 차오르도록 달리고 또 달렸습니다. 그곳은 이끼 낀 바위 틈새에서 맑은 석간수가 한 방울씩 맺혀 떨어지는 그야말로 보물 같은 장소였던 셈이지요. 급히 나오느라 그릇 하나 챙겨오지 못한 동이는 다급한 마음에 입고 있던 낡은 누더기 저고리를 훌렁 벗어 바위 틈새에 대고 물을 적시기 시작했습니다. 제발 조금만 더 빨리 적셔져라. 우리 어머니 살릴 때 쓰려던 물이지만 지금은 할아버지부터 살려드려야겠어. 소년의 간절한 기도 덕분인지 저고리 소매는 이내 차가운 바위 물로 묵직하게 젖어들기 시작했던 것이었습니다. 물에 흠뻑 젖은 저고리를 보물인 양 가슴에 품고 다시 노인에게 돌아온 동이는 조심스레 노인의 머리를 제 무릎에 눕혔습니다. 말라 비틀어진 노인의 입술에 젖은 소매를 갖다 대고는 귀한 생명수를 한 방울씩 정성껏 짜 넣어 주었던 것이지요. 자, 할아버지. 이게 산에서 나오는 아주 귀한 물이에요. 조금씩 삼켜보세요. 물을 마셔야 정신이 드실 거예요. 동이의 애타는 목소리에 반응하듯 노인의 목젖이 미세하게 움직이며 물을 받아 넘기기 시작하니 참으로 천지신명이 도운 일이 아니겠습니까? 이 쓰러진 노인은 사실 한양 조정에서 나라의 인사를 쥐락펴락하던 이조판서 김대감이었던 모양입니다. 나라의 큰일을 결정하던 중 지병인 천식이 도저, 자맹길에 그만 하인들을 놓치고 길을 잃어버린 처참한 처지였지요. 높은 관직에만 앉아있던 김대감에게 이 험한 산세는 독이나 다름없었으니 숨이 막혀오는 고통 속에 죽음을 예감했던 셈입니다. 동이는 그런 귀한 신분인 줄도 모른 채 그저 쓰러진 나그네를 살려야겠다는 일념 하나로 노인의 가슴을 쓸어내리며 정성을 다하고 있었던 것이었습니다. 물을 마신 노인이 조금씩 안색을 되찾자 동이는 근처에서 봐두었던 약초 뿌리를 손톱이 깨지도록 캐와서 널쩍한 돌로 지식였습니다. 쌉싸름한 풀향기가 산속에 진동하는 가운데 약초즙을 조심스럽게 노인의 입술 안쪽으로 흘려 넣어 주었지요. 이게 숨을 잘 쉬게 해주는 좋은 약초예요. 조금만 더 드셔보세요. 그러면 금방 기운이 나실 거예요. 제 손 한번 잡아보세요. 동이는 노인의 가슴을 천천히 압박하며 기를 불어넣어 주었고 소년의 거친 손길이 닿을 때마다 노인의 호흡은 조금씩 차분하게 돌아왔던 모양입니다. 얼마간의 시간이 흘렀을까? 꽉 감겨있던 김 대감의 눈꺼풀이 파르르 떨리더니 마침내 천천히 번쩍 떠졌습니다. 대감의 시야에 처음 들어온 것은 화려한 대궐 천장이 아니라 구멍 난 남루한 옷을 입은 한 소년의 때 묻은 얼굴이었던 것이지요. 할아버지, 이제 정신이 드세요? 휴, 정말 큰일 날 뻔하셨어요. 햇볕이 너무 뜨거워서 쓰러지신 거예요. 동이가 해맑게 웃으며 노인의 손을 잡아주자 김대감은 힘겹게 입을 열어 물었으나 그 목소리는 아직 가느다란 실바람 같았습니다. 어린 녀석이 나를 살린 것이냐? 너는 누구며? 여기가 어디란 말이냐? 김대감은 정신이 들자마자 소년의 맑은 눈망울과 정성스러운 손길에 마음속 깊이 큰 울림을 받았던 모양입니다. 대감은 떨리는 손을 품속으로 가져가더니 용의 문양이 섬세하게 새겨진 귀한 옥심표를 꺼내 소년의 앞에 내밀었습니다. 얘야, 네가 내 마지막 목숨줄을 다시 이어주었구나.
이 늙은이의 목숨값이라 하기엔 참으로 부족하나 우선 이것을 받거라. 대감이 떨리는 손으로 귀한 심표를 건네자 동희는 쏘스라치게 놀라며 손사래를 쳤던 셈이지요. 아니에요. 할아버지, 저는 괜찮아요. 아픈 사람을 돕는 건 당연한 일이잖아요. 동희가 한사코 보답을 거절하며 뒤로 물러나자 김대감은 오히려 엄한 눈빛을 하며 소년의 작은 손을 꽉 쥐었습니다. 아니다. 이것은 단순한 물건이 아니라 너와 나 사이의 귀한 인연을 증명하는 약조이니라. 어서 받거라. 대감의 기품 있는 목소리의 동희는 결국 주뼛거리며 옥심표를 받아 가슴 속 깊이 소중하게 집어넣을 수밖에 없었던 것이지요. 그럼 소중히 간직할게요. 하지만 할아버지, 다시는 이런 산속에 혼자 다니지 마세요. 제가 얼마나 놀랐는데요. 동희의 순박한 걱정에 김대감은 껄껄 웃으며 소년의 머리를 쓰다듬어 주었으니 참으로 훈훈한 광경이 아니겠습니까? 그때였습니다. 산 아래쪽 숲 너머에서 대금을 애타게 찾는 하인들의 다급한 목소리가 산울림을 타고 사방에서 들려왔습니다. 대감마님, 어디 계십니까? 대감마님, 제발 대답 좀 해 주십시오. 동희는 수많은 발자국 소리가 낙엽을 밟으며 가까워지는 것을 느끼고는 지게를 잽싸게 등에 짊어졌습니다. 할아버지, 저기 하인들이 오는 것 같아요. 저는 이만 가볼게요. 어머니께 드릴 산딸기를 더 따야 하거든요. 동희는 대감이 무언가 말을 더 붙이기도 전에 다람쥐처럼 빠른 몸놀림으로 우거진 숲속을 향해 몸을 숨겼던 것이었습니다. 그렇게 산속에서 기이한 인연을 맺고 며칠이 지났을까요? 마을의 풍경은 그야말로 지옥이 따로 없었으니 하늘에선 비 한 방울 내릴 기미가 없고 대지는 뜨거운 숨을 몰아쉬며 거북이 등껍질처럼 갈라져만 갔던 것이지요. 마을 사람들의 생명줄이나 다름없는 유일한 샘물은 탐욕스러운 박 부자가 이미 제 집 안마당인 양 높은 담을 쌓고 독차지해버린 뒤였던 셈입니다. 박 부자는 힘께나 쓰는 장정들에게 시퍼런 몽둥이를 들려 우물가에 세워두고는 물기를 완전히 틀어쥐고 백성들의 목줄을 조이고 있었으니 참으로 천인공노할 노릇이 아니겠습니까? 박 부자의 신보가 얼마나 고약했는지 물 한 동이에 쌀 한 마리라는 말도 안 되는 값을 매겨놓고는 가난한 백성들의 고혈을 마구 짜내고 있었던 것이었습니다. 이보게들, 물은 하늘이 내리는 것이지만 이 우물은 내 조상 대대로 지켜온 내 땅에 있는 것이야. 물을 마시고 싶으면 정당한 값을 내야지. 거저 달라는 게 말이 되는가. 박 부자는 비단 도포자락을 휘날리며 우물가에서 서성이는 백성들을 향해 떵떵거렸지만 사실 그 물은 고을 사람들 모두가 함께 나누어 마시던 마을의 공동샘물이었던 것이지요. 어느 날 오후 동희의 아버지가 빈 물통을 들고 타들어가는 목을 죽이려 우물가로 다가가 무릎을 꿇고 애원했습니다. 박 부자 어른, 제발 물 한 바가지만 나누어 주십시오. 집에 계신 노모와 아이가 며칠째 물 한 모금 마시지 못해 입술이 다 갈라졌습니다. 제발 살려주십시오. 아버지가 머리를 땅에 족기며 간청했으나 박 부자의 사주를 받은 장정들은 대답 대신 아버지를 거칠게 밀치고는 인정사정 없이 발길질을 해대며 흙바닥에 맺혀버렸던 것이었습니다. 이 광경을 누각 위에서 느긋하게 지켜보던 박 부자는 화려한 부채를 살랑거리며 오히려 비릿한 웃음을 지어 보였습니다. 애끼, 이 미련한 놈아, 물값이 아까우면 하늘을 쳐다보고 입이라도 벌리고 있거라. 혹시 아느냐, 하늘이 내 정성에 감복해 침이라도 한 방울 떨어뜨려 줄지. 박 부자의 조롱 섞인 웃음소리가 우물가에 쟁쟁하게 울려 퍼졌고
아버지가 흘린 눈물은 바짝 마른 흙바닥에 떨어지자마자 흔적도 없이 사라져버리니 보는 사람 가슴이 다 미어질 지경이었지요. 멀리서 이 모습을 지켜보던 동이는 주먹을 너무 꽉 쥐어 손톱이 손바닥을 파고들 정도였지만 분노로 인해 파르르 떨리는 손을 감추려 옷자락을 꽉 움켜쥐었습니다. 동이는 흙투성이가 되어 돌아온 아버지의 등을 작은 손으로 털어주며 아버지의 상처난 마음을 달래려 애써 밝은 표정을 지어 보였던 것이지요. 아버지, 괜찮아요? 제가 있잖아요. 박 부자 할아버지가 아무리 나쁘게 굴어도 우리는 꼭 살 길을 찾을 수 있을 거예요. 조금만 참으세요. 제가 꼭 시원한 물을 찾아낼게요. 집안 형편은 그야말로 처참하기 짝이 없었으니 며칠째 숭늉조차 끓이지 못해 온 식구가 퀭한 눈으로 서로의 마른 얼굴만 바라보는 나날이 이어졌던 모양입니다. 어머니는 갈증에 모지 이겨 헛것이 보이는지 허공에 손을 휘저었고 아버지는 무기력함에 고개를 떨군 채 한숨만 내쉬고 있었던 것이지요. 동이야, 미안하구나. 아비가 못나서 너희에게 물 한 모금 편히 못 먹이는구나. 아버지의 힘없는 목소리가 들릴 때마다 동이는 입술을 깨물며 마을 끝자락에 있는 버려진 옛 우물터를 떠올렸던 것이었습니다. 그 우물터는 수십 년 전부터 물이 말라버려 이제는 온갖 잡동사니와 썩은 나뭇가지들이 가득 쌓인 흉물스러운 곳이었습니다. 마을 어른들은 그곳을 재수 없는 땅이라 부르며 근처에 얼씬도 하지 않았고 아이들은 귀신이 나온다는 소문에 겁을 집어먹고 멀리 돌아가기 일쑤였던 셈이지요. 하지만 동이는 남몰래 그 우물가에 앉아 바닥을 훑어보며 대지 깊은 곳에서 올라오는 미세한 기운을 살피기 시작했던 것이었습니다. 저긴 죽은 땅이야, 동이야. 저런 데서 시간을 허비하지 말고 차라리 박 부자네 집 머슴으로 들어가서 물 한 바가지라도 얻어먹으렴. 마을 사람들은 동이가 마른 우물가에서 서성이는 것을 보고 혀를 차며 동정 섞인 손가락질을 해댔던 모양입니다. 하지만 동이는 사람들의 말에는 아랑곳하지 않고 매일 밤 우물 바닥에 귀를 대고 땅속 깊은 곳에서 들려오는 아주 작은 울림을 숨죽여 들었지요. 아니에요. 사람들은 모르는 소리가 들려요. 땅속 깊은 곳에서 물이 꿈틀거리는 소리가 분명히 들리고 있단 말이에요. 달빛조차 숨을 죽인 야심한 밤이면 동이는 홀로 우물가에 앉아 무릎을 굽히고 마른 땅바닥에 온 신경을 집중했습니다. 놀랍게도 소년의 귀에는 땅 밑먼 곳에서 거대한 용이 몸부림치는 듯한 미세한 진동과 서늘한 숨에게 기운이 느껴졌던 것이지요. 동이는 그곳이 단순한 폐허가 아니라 거대한 물줄기가 잠시 잠을 자고 있는 숨에게 눈이라는 것을 스스로 깨달아가고 있었던 셈입니다. 소년의 확신에 찬 눈빛은 어둠 속에서도 반짝이며 머지않아 일어날 기적을 예고하고 있었던 것이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소문을 듣고 나타난 박 부자가 동이를 보며 비아냥거리는 소리를 내뱉었으니 참으로 얄밉기 그지없었습니다. 어이구, 우리 동이가 땅을 파서 금이라도 찾으려나 보구나. 얘야, 헛수고하지 말고 내 집 머슴으로 들어오너라. 그러면 하루에 물 한 사발은 공짜로 주마. 박 부자는 배를 내밀고 낄낄거리며 동이의 자존심을 긁어놓았지만 동이는 흔들림 없는 눈으로 박 부자를 똑바로 쳐다보며 조용히 대답했습니다. 할아버지, 저는 머슴이 되기 싫어요. 곧 우리 어머니께 세상에서 제일 시원한 물을 직접 드릴 거거든요. 동이는 박 부자의 비웃음을 뒤로 한 채 주머니에 넣어두었던 소중한 좁쌀, 여자를 마른 우물가 주변에 골고루 뿌려두었습니다. 그러자 어디선가 목이 마른 새들이 날아와 좁쌀을 쪼아 먹으며 우물 주변을 맴도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동이는 새들이 모여드는 기색과 땅 위로 올라오는 아주 미세한 습기를 보며 수맥이 바로 발밑까지 차올랐음을 확신했던 것이지요. 역시 내 생각이 맞았어. 저 새들이 물의 기운을 느끼고 모여드는 거야. 이제 조금만 더 하면 물줄기를 찾을 수 있어. 마을 사람들은 동인의 식구가 가뭄 때문에 완전히 실성을 했다며 수군거렸고 동이를 볼 때마다 측은한 눈빛으로 바라보았습니다. 아이고, 저 어린 것이 얼마나 목이 말랐으면 저런 마른 땅을 붙잡고 물이 나온다고 우기겠나. 참으로 딱한 일이로다. 동네 아주머니들은 수건으로 눈가를 훔치며 동이의 뒤태를 바라보았으나 동이는 그런 소리에 전혀 아랑곳하지 않고 우물 주변의 잡석들을 하나둘 치워내기 시작했던 것이었습니다. 저녁 노을이 붉게 물들 무렵 동이는 집으로 돌아와 기력이 다해 누워 계신 어머니의 손을 꼭 잡고 나지막이 속삭였습니다. 어머니, 조금만 더 기다려주세요. 조만간 이 고을에서 가장 달고 시원한 물을 어머니께 제일 먼저 마시게 해드릴게요. 제가 약속할게요. 동이의 굳은 다짐에 어머니는 힘겹게 미소를 지으며 아들의 머리를 쓰다듬어 주었고 그 사랑의 손길은 동이에게 그 어떤 황금보다 더 큰 힘이 되어 주었던 셈이지요. 깊은 밤 동이는 방 한 구석에 앉아 김대감이 주고 간 옥심표를 꺼내 손에 쥐고 간절히 기도하며 기운을 보충했습니다. 옥에서 뿜어져 나오는 서늘하고 맑은 기운이 소년의 몸속으로 스며들자 피로에 지쳤던 몸에 다시금 활기가 도는 것을 느꼈던 모양입니다. 어르신과의 약조도 있고 우리 가족의 목숨도 걸려 있어. 내일은 꼭 그 바위를 찾아내야 해. 동이는 어둠 속에서 빛나는 옥을 보며 탐욕에 찌든 박 부자의 횡포를 끝내고 정의를 세울 날을 꿈꾸며 잠을 청했던 것이었습니다. 마을의 가축들마저 하나둘 쓰러져 가고 백성들의 절망이 하늘을 찌를 듯 고조되던 어느 날 아침이었습니다. 마을 어귀 저 멀리서 커다란 먼지 구름이 일며 수많은 말발굽 소리가 지축을 흔들며 다가오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 먼지 구름 속에서 펄럭이는 화려한 깃발과 위험 있는 행차의 모습이 서서히 드러나자 온 마을은 삽시간에 술렁이기 시작했습니다. 과연 그 행차는 누구의 것이며 동이와 마을 사람들의 운명에는 어떤 변화가 찾아오게 될까요? 그렇게 또 다른 폭풍우가 몰아치기 전 고요한 긴장감이 마을 전체를 감싸 안고 있었습니다. 얼마 지나지 않아 땀범벅이 된 하인들이 헐레벌떡 뛰어와 대감 앞에 무릎을 꿇고 머리를 땅에 짓지으며 사죄했습니다. 죽여주시옵소서. 잠시 한눈을 판 사이에 대감마님을 놓치고 말았으니 저희의 죄가 만사무석이옵니다. 김대감은 하인들의 사죄에는 아랑곳하지 않고 동이가 사라진 울창한 숲 쪽을 한참 동안이나 그윽한 눈으로 바라보았습니다. 오냐, 됐다. 하늘이 보낸 동자가 나를 살리고 갔으니 너희의 죄를 묻지 않겠다. 저 아이를 잊지 말아야겠구나. 대감은 가마에 오르기 전까지도 소년이 남기고 간 저고리 소매의 서늘한 물기를 잊지 않으려는 듯 손끝을 가만히 만지작거렸던 것이지요. 가마가 멀어지고 정적이 찾아오자 동이는 숲속 바위 뒤에서 빼꼼히 고개를 내밀어 대감의 화려한 행차를 끝까지 지켜보았습니다. 비록 산딸기는 한 바구니 가득 채우지 못했지만 누군가의 생명을 구했다는 뿌듯함이 소년의 가슴을 꽉 채웠던 셈입니다. 동이는 가슴 속 옥심표의 묵직한 무게를 느끼며 노을이 지기 시작한 산길을 가벼운 발걸음으로 내려갔습니다. 머지않아 이 작은 인연이 온 마을을 뒤흔들 거대한 운명이 되어 돌아올 줄은 꿈에도 모른 채 말이지요. 그렇게 소년의 뒷모습 위로
산 아래 마을에서 피어오르는 저녁 연기만 아스라이 피어오르고 있었습니다. 동이 트기도 전인 이른 새벽, 온 마을의 정적을 깨뜨린 것은 지축을 흔드는 우렁찬 말발굽 소리와 구슬픈 나팔 소리였던 것이지요. 마을 입구 저 멀리서 피어오르는 먼지 구름 사이로 아침 햇살을 받아 눈부시게 다가오고 있었던 셈입니다. 단잠을 자던 마을 사람들은 속꽃 바람으로 뛰어나와 눈을 비비며 이게 대체 무슨 일이냐며 입을 다물지 못했고, 장정들은 길가에 엎드려 고개조차 들지 못했으니 참으로 장관이 아니었겠습니까? 화려한 금실로 수놓인 가마와 그 뒤를 따르는 늠름한 군사들의 기세는 타들어가는 가뭄에 지쳐있던 마을에 기묘한 긴장감을 불어넣고 있었던 것이었습니다. 행차의 중심에는 지난번 산속에서 동이가 구해주었던 바로 그 어른, 김대감이 이염서린 관복을 갖춰 입고 가마에 앉아 계셨던 모양입니다. 가마가 멈춰선 곳은 마을에서 가장 웅장한 기와집도 아니요, 사또가 머무는 동원 앞도 아닌 바로 동인에 다 쓰러져가는 초가집 앞이었던 것이지요. 께 아무도 없느냐? 이 대개동이라는 소년이 살고 있느냐? 가마 곁을 지키던 하인이 목청을 높이자 동이 아버지는 신발도 제대로 신지 못한 채 흙바닥에 넙죽 엎드려 부들부들 떨기만 했던 셈입니다. 어르신들, 정승판서가 이런 누추한 곳을 직접 찾았으니 집안 식구들 심장이 얼마나 방망이질을 쳤겠습니까? 그 시각 소문을 듣고 눈썹 휘날리게 달려온 이가 있었으니 바로 마을의 욕심쟁이 박 부자였던 것이지요. 박 부자는 이 귀한 기회를 놓칠세라 기름진 고기와 독한 술을 가득 차린 소반을 직접 받쳐 들고는 숨을 헐떡이며 행차 앞으로 기어왔던 것이었습니다. 아이고, 대감마님, 이 먼 길을 어찌 오셨습니까? 이런 누추한 곳은 정승 나리께서 발을 들이실 곳이 못 되옵니다. 제 집에 기와요초 가득한 정자와 비단 방석을 준비해 두었사오니 부디 왕림에 주시옵소서. 박 부자는 아첨 섞인 웃음을 흘리며 소반을 내밀었지만 김 대감의 서늘한 시선은 그를 본체만 채하며 오직 마당에 서 있는 동이에게만 향해 있었던 모양입니다. 김 대감은 가마에서 천천히 내려와 동이에게 다가갔고, 동이는 예의를 갖추어 정중하게 머리를 숙여 인사를 올렸던 것이지요. 할아버지 정말 다시 오셨네요. 이제 기운은 좀 괜찮으신가요? 동이의 맑은 목소리에 김 대감은 인자한 미소를 지으며 소년의 작은 손을 직접 잡아 일으켰으니 주변을 에워싼 사람들은 그 광경을 보고 숨을 들이켰던 셈입니다. 오냐, 내 덕분에 목숨을 부지하고 한양까지 무사히 다녀왔단다. 내가 너와 약조한 것이 있지 않느냐. 오늘 너의 그 기특한 공을 치하하고자 하니 내 소원이 무엇인지 이 자리에서 말해보거라. 김 대감의 선언이 떨어지기 무섭게 옆에서 눈을 번뜩이던 박 부자가 동이의 옆구리를 쿡쿡 찌르며 음흉한 속삭임을 건넸던 것이지요. 얘야, 동이야, 이런 기회는 평생 한 번뿐이란다. 어서 정승나리께 황금 100냥을 달라고 하거나 고래등 같은 기와집 수십 채를 달라고 해라. 그러면 내 팔자가 단번에 뒤집히는 게 아니냐. 박 부자는 자기가 더 안달이 난 듯 침을 튀기며 권했지만 정작 소원의 주인공인 동이는 담담한 표정으로 김 대감을 물끄러미 바라볼 뿐이었던 것이었습니다. 참으로 욕심에 눈먼 자와 지혜로운 소년의 모습이 이토록 대비되니 보시는 분들 속이 다 답답하셨을 겁니다. 마을 사람들도 제각기 한마디씩 거들며 동이의 소원이 무엇일지 마른 침을 삼켜 지켜보고 있었던 것이지요. 아이고, 동이가 이제 만석군 부자가 되겠구먼. 내 저놈 영특할 때부터 알아봤지.
마을 안악들은 벌써 부러움에 섞인 수군거림을 멈추지 않았고 사또 역시 대감의 눈치를 살피며 동인의 집안에 어떤 복이 굴러들어 올지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었던 셈입니다. 동희의 부모님은 그저 아들이 이 큰 어른께 무례를 범하지 않기만을 바라는 간절한 마음으로 손을 맞잡고 부르르 떨고만 있었던 것이었지요. 드디어 동희가 온매무새를 가다듬고 김 대감 앞에 무릎을 꿇더니 모두의 예상을 뒤엎는 청을 올렸던 것이지요. 대감 어르신, 저를 살려주신 은혜를 갚으러 오셨으니 제 소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는 황금도 기와집도 필요 없사옵니다. 그저 우리 마을 끝자락에 버려진 말라버린 옛 우물과 그 주변의 땅을 제 소유로 하사해 주시옵소서. 이 말이 떨어지자마자 들떠있던 마을 전체에는 찬물을 끼얹은 듯한 정적이 흘렀던 셈입니다. 세상 천지에 정승이 내리는 포상을 두고 귀신 나오는 마른 구멍을 달라고 하니 누가 봐도 미련하기 짝이 없는 소리가 아니겠습니까? 정적을 깬 것은 사또와 박 부자의 요란한 웃음소리였으니 참으로 예의라고는 눈곱만큼도 없는 인간들이었던 것이지요. 대감마님 보십시오. 저 어린 것이 가난에 찌들어 제정신이 아닌가 봅니다. 저런 흉가 같은 땅을 소원이라고 빌다니요. 박 부자는 배를 잡고 구르며 동희를 비웃었고 사또 역시 부채로 입을 가리며 동희의 어리석음을 조롱했던 것이었습니다. 마을 사람들도 혀를 차며 에구, 저 아까운 기회를 날려버렸네. 옥황상제가 떡을 줘도 못 받아먹는구나 라며 안타까움 섞인 야유를 보냈던 것이지요. 김 대감은 잠시 의아한 표정으로 동희를 살폈으나 소년의 눈빛에는 그 어떤 욕심이나 흔들림도 보이지 않았던 모양입니다. 대감은 동희의 선택에 분명 깊은 속뜻이 있음을 직감하고는 허허 웃으며 소년의 기계를 높이 샀던 것이지요. 그래, 네가 그 쓸모없는 땅을 원한다면 기꺼이 내어주마. 정승의 이름으로 내린 포상이니 누구도 토를 달지 못할 것이다. 대감은 그 자리에서 필방을 갖추게 하여 하얀 종이 위에 이조판서의 인장이 붉게 찍힌 토지 하사 문서를 정성껏 써 내려갔던 것이었습니다. 문서를 써 내려가는 대감의 분놀림은 거침이 없었으나 그 내용을 지켜보는 사또와 박 부자의 표정은 여전히 비웃음으로 가득했지요. 오냐, 여기 있다. 이제부터 그 우물과 주변 땅은 너희 것이니 내 마음껏 다스려 보거라. 대감이 건네준 문서를 받아든 동희는 그것을 소중하게 가슴에 품고는 대감을 향해 3번 정중하게 절을 올렸던 셈입니다. 동희의 표정은 수천 냥의 황금을 얻은 부자보다 더 밝고 당당했으니 보는 이들은 그저 도깨비에 홀린 게 아닌가 싶었을 것이었습니다. 김 대감은 행차를 다시 정돈하며 동희의 어깨를 가만히 다독여 주셨던 것이지요. 너의 그 맑은 눈빛이 언젠가 이 마을의 목마름을 씻어줄 날을 기대하마. 부디 몸 건강히 있거라. 대감은 다시 가마에 올라 한양으로 길을 떠났고 남겨진 마을에는 행차가 남긴 먼지만이 쓸쓸하게 가라앉고 있었던 셈입니다. 동희는 대감이 멀어져가는 뒷모습을 향해 고개를 숙여 배웅한 뒤 곧장 집 마당에 놓인 낡은 괭이를 집어들고 우물터로 향했던 것이었지요. 정승의 가마가 보이지 않게 되자마자 박 부자는 동희의 앞길을 가로막으며 독서를 내뱉었으니 참으로 고약한 신보였습니다. 야, 이 미련한 놈아. 너 때문에 나까지 창피해서 고개를 못 들겠구나. 그 마른 우물에서 물이 나오면 내 손가락을 장에 지지고 말 테다. 평생 그 썩은 구멍이나 파면서 가난뱅이로 늙어 죽거라. 박 부자는 침까지 뱉으며 동희를 조롱했지만 동희는 아무런 대꾸도 없이 묵묵히 발걸음을 옮길 뿐이었던 것이지요. 소년의 등에 매달린 괭이가
아침 햇살에 반짝이며 마치 기다려라. 곧 기적이 일어날 것이다 라고 말하는 듯 보였던 셈입니다. 마을 사람들은 제각기 집으로 돌아가면서도 동인의 초가집을 향해 혀를 찼던 모양입니다. 쯔쯔, 동이 아버지는 무슨 죄람. 아들이 저리 어리석으니 남은 생이 훤히 보이는구먼. 동이 아버지는 사람들의 비웃음, 어린 시선에 얼굴을 붉혔으나 동이는 오히려 아버지의 손을 꼭 잡으며 안심시켜 드렸던 것이지요. 아버지, 걱정 마세요. 대감 어르신이 주신 이 땅이 우리를 살려줄 거예요. 제가 꼭 보여드릴게요. 동이의 목소리는 작았지만 그 안에는 바위를 뚫는 정과 같은 단단함이 서려 있었던 것이었습니다. 동이는 옥심표가 들어있는 품을 지그시 누르며 마른 우물가에 섰습니다. 잡초와 돌무더기가 가득한 그곳을 바라보는 소년의 눈에는 이미 맑은 물이 솟구쳐 오르는 환상이 보이고 있었던 모양입니다. 남들이 버린 것을 택한 소년의 지혜와 그것을 비웃는 세상의 탐욕이 부딪히기 시작한 순간이었던 것이지요. 자, 이제 시작이다. 대지 속에 숨어있는 물의 눈을 깨워야 해. 동이는 괭이를 높이 치켜들고 메마른 우물 바닥을 향해 첫 팔을 내디뎠던 것이었습니다. 동이는 김대감이 떠난 그날 밤부터 잠 한숨 자지 않고 마른 우물의 바닥을 파헤치는 고된 작업에 온 힘을 쏟기 시작했습니다. 달빛이 교교하게 내리쬐는 밤에도 소년의 괭이질 소리는 멈추지 않았으니 그 소리가 어찌나 간절하던지 밤짐승들도 숨을 죽이고 지켜보는 듯 했던 것이지요. 조금만 더 파면 분명히 물길이 나올 거야. 땅 속에서 나를 부르는 소리가 들리거든. 동이는 거친 숨을 몰아쉬며 메마른 흙을 파헤쳤고 소년의 이마에서 떨어진 땀방울은 먼지 풀풀 날리는 구덩이 속으로 점점이 박히고 있었던 셈입니다. 아버지는 아들의 고집을 꺾지 못해 밤이 깊도록 옆에서 흙바구니를 나르며 묵묵히 아들의 뒤를 받쳐주었던 것이지요. 평생 나무질만 하느라 굽은 허리를 펴지도 못한 채 아들이 퍼올린 마른 흙을 지게에 실어 나르는 아버지의 눈가에는 안쓰러움이 가득했습니다. 동이야, 몸 상할까 걱정이구나. 잠시 쉬었다 하렴. 아버지가 이 흙은 다 치워두마. 아버지는 거친 손으로 아들의 어깨를 다독였으나 동이는 오히려 괭이를 더 꽉 쥐며 고개를 가로저으니 참으로 그 효심과 의지가 눈물겹지 아니하겠습니까? 하지만 우물 바닥은 수십 년간 다져진 터라 돌처럼 딱딱하게 굳어 있어 삼날이 툭하면 부러지기 일쑤였던 모양입니다. 동이는 부러진 삽을 내려놓고 정과 망치를 들고 바위를 깨부수기 시작했는데 그럴 때마다 소년의 작은 손바닥은 온통 피멍이 들고 물집이 터져 엉망이 되었던 것이지요. 아얏, 하지만 멈출 수 없어. 내 손이 조금 아픈 건 괜찮지만 우리 마을 사람들이 목말라 죽는 건 못 봐요. 동이는 입술을 깨물며 고통을 참아냈고 소년의 피가 묻은 괭이 자루는 어느덧 붉은 빛으로 물들어 가고 있었던 것이었습니다. 이 광경을 본 마을 사람들은 우물가에 옹기종기 모여들어 죽은 자식 고추 만지기지. 저 마른 땅에서 물이 나오면 내 손에 장을 지진다며 비웃음을 멈추지 않았던 셈이지요. 어이, 동이 아버님, 애 고생 그만 시키고 내려오라고 하쇼. 차라리 그 힘으로 나무 한 짐 더 해오는 게 이득이지 않겠나. 지나가던 김서방이 혀를 차며 한마디 던지자 옆에 있던 아낙네들도 정말 도깨비에 홀려도 단단히 홀렸구먼 이라며 동정을 가장한 조롱을 보탰으니 참으로 야박한 인심이 아니겠습니까? 어느덧 사흘째 되는 밤, 동이는 우물 바닥 한가운데 박힌 거대하고 푸른 청석을 발견하고는 눈을 번쩍 떴던 것이지요.
소녀는 본능적으로 이 바위가 수맥을 가로막고 있는 문이라는 것을 알아차리고 길다란 지렛대를 바위 틈새에 깊숙이 박아 넣었습니다. 아버지, 이제 다 됐어요. 요 바위만 치우면 분명 물이 나올 거예요. 제발 조금만 도와주세요. 동희의 외침에 아버지도 우물 안으로 뛰어내려와 두 사람이 온 힘을 다해 지렛대를 누르니 팽팽한 긴장감이 우물 안을 가득 채웠던 것이었습니다. 그 순간 우드득 하는 기괴한 소리와 함께 바위가 갈라지더니 땅속 깊은 곳에서 거대한 용이 울부짖는 듯한 진동이 발밑에서부터 올라왔던 것이지요. 우물 바닥이 요동을 치며 먼지가 일어나는가 싶더니 갑자기 쾅 하는 소리와 함께 바위 틈새가 벌어지며 검푸른 땅에 기운이 솟구쳤던 셈입니다. 동희야, 조심해라. 바닥이 무너진다. 아버지가 동희를 끌어안는 찰나 갈라진 바위 틈새에서 옥빛처럼 맑은 물줄기가 하늘 높이 분수처럼 솟구쳐 올랐으니 이 어찌 기적이 아니겠습니까? 물줄기는 멈추지 않고 소년의 얼굴과 온몸을 시원하게 적시며 우물 안을 순식간에 채워나갔던 것이지요. 나왔다. 물이다. 진짜 물이 나왔어요. 아버지. 동희는 솟구치는 물을 온몸으로 맞으며 어린아이처럼 깡충깡충 뛰었고 차가운 물길이 닿을 때마다 그간의 고생이 씻은 듯이 사라지는 기분을 느꼈던 모양입니다. 아버지는 벅차오르는 감격의 말을 잊지 못한 채 솟구치는 물을 두 손으로 받아 연신 마셔대며 아이고, 물이다. 진짜 달고 시원한 물이로다. 라고 외치며 엉엉 울음을 터뜨렸던 것이었습니다. 기적은 거기서 끝이 아니었으니 물줄기는 우물 입구까지 가득 차오르더니 급기야 밖으로 넘쳐 흐르기 시작했던 셈이지요. 새벽녘 고요한 마을에 찰랑거리는 물소리가 음악처럼 울려 퍼졌고 우물 밖으로 넘쳐난 물은 타들어가던 주변 논바닥을 적시며 생명의 길을 만들어냈던 것이지요. 가뭄에 말라 비틀어졌던 대지에 맑은 물이 스며들자 흙냄새가 구수하게 피어올랐고 그 향기는 잠든 마을 사람들의 코끝을 간지럽히며 희망의 소식을 전하고 있었던 것이었습니다. 동이 틀 무렵 물을 길러 나왔던 안악들이 이 믿기지 않는 광경을 목격하고는 비명을 지르며 마을 사람들을 깨우기 시작했습니다. 사람 살려. 아니, 사람 살렸네. 동인의 우물에서 물이 터졌어요. 어서들 나와 보세요. 안악의 외침에 마을 사람들은 너나 할 것 없이 바가지를 들고 달려 나왔고 우물가에 넘쳐나는 맑은 물을 보며 입을 다물지 못했던 것이지요. 비웃던 김서방도 혀를 차던 이씨 할머니도 모두 무릎을 꿇고 물을 마시며 동희가 우리 마을을 살렸네. 진짜 물이 나왔어. 라고 소리치며 만세를 불렀던 모양입니다. 사람들은 달고 시원한 물을 목구멍으로 넘기며 기쁨의 눈물을 펑펑 쏟아내니 그 모습이 참으로 감동적이지 아니하겠습니까? 아이고, 이렇게 시원한 물은 평생 처음이네. 박 부잔의 썩은 물과는 비교도 안 되는구먼. 한 노인은 물바가지를 든 채 땅에 절을 올렸고 동희는 그런 마을 사람들을 보며 환하게 웃으며 우물가 한쪽에 작은 편말을 세웠던 것이지요. 누구든 공짜로 마음껏 마셔도 좋습니다라는 소년의 따뜻한 마음씨가 담긴 글귀를 보고 사람들은 다시 한번 동희의 지혜와 덕망에 감탄을 금치 못했던 셈입니다. 동희는 물값을 받기는커녕 지친 이웃들에게 마음껏 물을 퍼가라며 대문을 활짝 열어두었으니 인심은 물길을 타고 온 동네로 퍼져나갔지요. 물맛이 좋다는 소문이 인근 고을까지 퍼지자 이제 마을 사람들은 물론 나그네들까지 동인의 우물을 찾아 줄을 서게 되었던 것입니다. 동희야, 고맙네. 자네 덕분에 우리 아이가 살았어. 동희는 이웃들이 건네는 따뜻한 인사에 수줍게 머리를 긁적였고 우물가는
어느새 고통의 장소가 아닌 웃음꽃이 피어나는 마을의 사랑방으로 변해 있었던 모양입니다. 그러나 빛이 있으면 그림자가 있는 법, 물맛 좋은 소문이 퍼질수록 박 부자의 우물을 찾는 발길은 썰물처럼 빠져나갔던 셈이지요. 이게 대체 어찌 된 일이냐? 왜 물을 사러 오는 놈이 한 놈도 없냔 말이다. 박 부자는 텅 빈 자신의 우물가에서 장정들을 닥달하며 고래고래 고함을 질렀으나 이미 마을 사람들은 동이의 맑은 우물에 마음을 빼앗긴 뒤였던 것이지요. 박 부자의 곳간으로 들어가던 물값이 끊기자 그는 거품을 물고 쓰러질 듯 분노하며 동인의 우물 쪽을 향해 저주 섞인 시선을 보냈던 것이었습니다. 박 부자는 하인을 시켜 동인의 우물의 상황을 낱낱이 살펴오게 했고 수많은 사람이 축제라도 벌이듯 우물가에 모여 있는 것을 보고는 배가 아파 죽을 지경이었습니다. 감히 그 어린 놈이 내 물장사를 망쳐놓다니 저 우물을 당장 메워버리든가 내 것으로 만들어야겠다. 박 부자는 방 안을 이리저리 서성이며 음흉한 눈빛을 번뜩였고 결국 그는 탐욕스러운 계획을 완성하기 위해 온매무새를 가다듬고 은밀히 집을 나섰던 것이지요. 그의 발길이 향한 곳은 평소 뇌물로 끈끈한 인연을 맺어온 고을 사또에 관하였던 셈입니다. 그날 밤 박 부자는 사또의 은밀한 침소로 들어가 커다란 뇌물 괴짝을 소리 없이 내려놓으며 사또의 귀에 속삭였던 것이지요. 사또 날이 동이 그놈이 정승의 이름을 팔아 남의 땅에서 함부로 우물을 파서 백성들을 현혹하고 있습니다. 그 우물터는 본래 우리 조상님의 땅이니 사또께서 법으로 엄히 다스려 저를 도와주셔야겠습니다. 박 부자가 바친 황금빛 뇌물을 본 사또는 입꼬리를 음흉하게 올리며 허허, 박 부자의 우환이 내 우환이지. 내일 당장 그놈을 잡아들여 우물을 환수하도록 하겠네라고 답하며 술잔을 기울였던 것이었습니다. 두 악인의 추악한 결탁이 이루어지는 동안 동이는 아무런 영문도 모른 채 어머니께 드릴 물 한 사발을 정성껏 떠서 방으로 들어가고 있었던 모양입니다. 어머니, 이제 물 걱정 마세요. 제가 지킨 이 우물이 우리 가족을 평생 행복하게 해줄 거예요. 소년의 순수한 목소리가 밤 공기를 타고 흐르고 있었으나 관아에서 시작된 검은 그림자가 서서히 동이의 집을 향해 뻗어오고 있었던 것이지요. 과연 동이는 이 탐욕의 파도를 어떻게 견뎌낼 수 있을까요? 그렇게 기적의 물줄기 위로 불안한 폭풍전야의 고요함이 내려앉고 있었습니다. 기적 같은 물줄기가 터져나와 온 마을이 잔치집 같던 기쁨도 잠시였으니 평화롭던 어느 날 오전 동인의 마당으로 관아의 포졸들이 쇠사슬을 절렁거리며 거칠게 들이닥쳤던 것이지요. 이놈들, 대역 주인을 잡으러 왔다. 게 아무도 없느냐. 포졸들은 마당에 널어둔 빨래를 발로 지식이고 애써 길어둔 물동이를 걷어차며 아수라장을 만들었으니 이 광경을 지켜보던 동인의 식구들은 사색이 되어 벌벌 떨 수밖에 없었던 셈입니다. 잠시 후 화려한 가마를 타고 나타난 고을 사또는 거만하게 내리며 박 부자가 미리 손을 써둔 누런 종이 뭉치를 딱 문서라며 흔들어 보였던 것이지요. 내 이놈 동이야. 어린 놈이 감히 조정의 정승판서 이름을 팔아 남의 귀한 땅을 가로채다니 천벌이 두렵지도 않으냐. 사또는 수염을 바르르 떨며 호통을 쳤고 그 뒤에 서 있던 박 부자는 회심의 미소를 지으며 마치 자신이 피해자인 양 거드름을 피우고 있었던 모양입니다. 박 부자는 마을 사람들이 다 듣도록 목청을 높이며 뻔뻔스럽게 거짓 눈물을 흘렸으니 참으로 가증스럽기 짝이 없었지요. 사또 날이 보십시오. 이 우물터는 본래 제 증조부 때부터 우리 집안 대대로 내려오던 소중한 땅이옵니다. 그런데 저 발칙한 놈이 어디서 가짜 문서를 만들어와
제 땅에서 물을 훔치고 백성들을 현혹했으니 이 어찌 억울하지 않겠습니까? 박 부자는 가짜 문서를 흔들며 동이를 손가락질했고 그 비열한 연기에 동네 사람들은 기가 차서 혀를 내둘렀던 것이었습니다. 사또는 동이를 매서운 눈초리로 노려보며 쩌렁쩌렁한 목소리로 죄목을 읊어댔으니 어린 동이의 심장이 얼마나 쪼그라들었겠습니까? 이조판서 김대감께서 너 같은 천한 아이에게 땅을 내리셨을 리가 만무하다. 이는 명백히 정승의 이름을 사칭하여 고을의 법도를 어지럽힌 대역죄니라. 사또의 으름장의 동이는 입술을 꽉 깨물었지만 관아의 위세 앞에 소녀는 그저 작고 가냘픈 나무십처럼 보일 뿐이었던 것이지요. 이 광경을 지켜보던 동이 아버지가 흘바닥에 무릎을 꿇고 기어나와 품속에 소중히 간직했던 김 대감의 하사 문서를 떨리는 손으로 내밀었습니다. 사또 나리, 이것 좀 보십시오. 이것은 분명히 판서 대감께서 동이에게 직접 써주신 귀한 문서입니다. 저희는 절대로 거짓을 말하지 않았습니다. 아버지는 간절히 호소했지만 사또는 그 귀한 문서를 낚아채더니 그대로 흙바닥에 내팽개치고는 가죽신으로 사정없이 짓밟아 뭉개버렸던 셈입니다. 포졸들은 사또의 명이 떨어지기 무섭게 동이의 양팔을 거칠게 꺾어 굵은 포승줄로 꽁꽁 묶었으며 이를 말리며 울며 매달리는 어머니를 무참히 밀쳐 도랑으로 처박아 버렸던 것이지요. 아이고, 내 자식, 동이야. 이놈들아, 우리 아이가 무슨 죄가 있다고 이러느냐. 어머니는 흙투성이가 된 채 가슴을 치며 통곡했지만 무정한 포졸들은 어머니를 발로 차며 가까이 오지 못하게 막았으니 참으로 가슴 아픈 광경이 아니겠습니까? 우물가에 모여있던 마을 사람들은 동이의 결백과 박 부자의 농간을 누구보다 잘 알았지만 시퍼런 칼날을 세운 포졸들의 위세에 눌려 차마 나서지 못하고 발만 동동 굴렀던 것이지요. 아이고, 저 어린 것이 무슨 죄라고. 박 부자가 또 사또랑 짜고 애를 잡는구먼. 사람들은 뒷짐을 진 채 고개를 숙이고 눈치만 살폈고 동이는 그런 이웃들을 원망하기는커녕 어머니를 걱정하는 눈빛으로 바라보며 입술을 깨물 뿐이었던 셈입니다. 동이가 포박당하자 박 부자는 기다렸다는 듯 비열한 웃음을 지으며 동이가 정성껏 파놓았던 우물 주변에 박씨 가문 소유라는 말뚝을 다시 박아 넣었습니다. 허허, 이제야 제 주인을 찾아가는구나. 썩은 구멍에서 물이 나온다기에 내 땅의 기운이 좋은 줄은 알았다만 이제 이 물은 다 내 것이니 토 달지 마라. 박 부자는 가래침을 뱉으며 우물 소유권을 선포했고 동이가 세워두었던 공짜 푯말은 장정들에 의해 산산조각이 나뗄감으로 버려졌던 것이지요. 사또는 포승줄에 묶인 동이를 사나운 눈으로 노려보며 관아로 압송하기 전 마지막으로 무시무시한 겁박을 늘어놓았습니다. 내 놈이 끝까지 입을 열지 않는다면 저 늙은 부모까지 연좌제로 묶어 옥에 쳐넣고 내 집안을 완전히 멸문지화하겠다. 어서 내 죄를 자백하고 문서를 위조했다고 말하거라. 사또의 서슬퍼런 협박에 동이의 아버지는 혼절할 듯 몸을 떨었지만 동이는 오히려 고개를 꼿꼿이 쳐들고 사또를 똑바로 응시했던 모양입니다. 관아로 끌려가는 동이의 뒤로 박 부자가 보낸 흉악한 머슴들이 들이닥쳐 가난한 동인의 집 창고에 남아있던 한 줌의 곡식과 낡은 가재도구까지 무단으로 실어냈던 것이지요. 이것도 다 우리 주인님 물값의 이자다. 가져갈 게 이것뿐이라니 참으로 구질구질하구나. 머슴들은 마당의 항아리를 깨뜨리고 어머니의 솥단지까지 떼어가며 행패를 부렸으니 동인의 초가집은 순식간에 쑥대밭이 되어 찬 바람만 쌩쌩 돌았던 것이었습니다.
동이는 수레에 실려 관하로 끌려가는 와중에도 절망에 빠진 부모님을 향해 목청껏 외치며 끝까지 기계를 잃지 않았습니다. 아버지, 어머니, 절대 저들의 꼬임에 넘어가 소유권을 넘겨주시면 안 돼요. 정승판서 어른이 주신 거니까 꼭 버티셔야 해요. 저는 괜찮으니 제 걱정은 마세요. 소년의 어린 목소리가 마을 어귀에 절절하게 울려 퍼졌고 그 소리를 듣던 어머니는 땅을 치며 오열하다 결국 정신을 잃고 쓰러지고 말았던 셈입니다. 동이가 관아에 갇히자마자 박 부자는 다시 마을 우물을 독점하고는 물값을 이전보다 3배나 올려 백성들의 고혈을 짜내기 시작했던 것이지요. 이 물은 이제 귀한 약순이라 한 바가지의 쌀 석퇴를 내지 못하면 입술에 물 한 방울 묻힐 생각도 마라. 박 부자는 우물 입구에 커다란 자물쇠를 채우고는 장정들을 시켜 삼엄하게 지켰으니 목마른 마을 사람들은 다시금 박 부자의 횡포 아래 고통의 신음소리를 낼 수밖에 없었던 모양입니다. 사또는 동이의 명예를 완전히 땅바닥에 떨어뜨리기 위해 마을 입구 가장 잘 보이는 곳에 동이는 대역죄인이요 도둑이다라는 커다란 방을 붙여 민심을 흉흉하게 만들었습니다. 이 아이를 돕거나 우물에 대해 언급하는 자는 똑같이 엄벌에 처할 것이니 그리 알아라. 사또의 공고문에 겁을 먹은 이웃들은 동인의 집 근처에 얼씬도 하지 못했고 어제까지만 해도 동이를 칭송하던 말들은 온데간데 없이 사라져 버리고 말았던 것이지요. 그날 밤 동인의 집은 전 재산을 빼앗기고 아들까지 옥에 갇혀 그야말로 풍비박산이 났으며 마을의 유일한 희망이었던 우물은 다시 탐욕의 자물쇠가 채워져 버렸습니다. 아이고, 하늘도 무심하시지. 어찌 이런 일이 있을까. 동이 아버지는 텅 빈 마당에 앉아 달빛을 보며 통곡했고 마을 사람들은 박 부자의 눈치를 보며 숨죽여 물 한 모금 얻기 위해 다시 비참한 줄을 서야 했으니 참으로 기가 막힌 노릇이 아니었겠습니까. 동이는 차갑고 눅눅한 지하 감옥 바닥에 웅크린 채 자신의 품속 깊숙이 숨겨둔 김대감의 옥 심표를 가슴에 꼭 품으며 정의의 심판이 오길 기다렸습니다. 판서 어르신, 제가 이 옥을 지키고 있어요. 제발 우리 어머니, 아버지 좀 지켜주세요. 소녀는 추위와 공포 속에서도 옥에서 나오는 은은한 기운을 느끼며 마음을 다잡았고 어둠뿐인 감옥 창살 너머로 비치는 손바닥만 한 달빛을 보며 내일의 기적을 다시 한번 기도하고 있었던 것이었습니다. 동이가 갇힌 관아의 지하 옥방은 대낮에도 쥐들이 들끓고 눅눅한 곰팡이 냄새가 진동하는 참으로 어둡고 서늘한 곳이었던 것이지요. 차가운 바닥에서는 눅진한 습기가 올라오고 천장에서는 이름 모를 벌레들이 기어다니니 10살 어린 소년이 견디기엔 세상에 이보다 더 무서운 지옥이 어디 있겠습니까? 동이는 구석진 곳에 몸을 웅크린 채 가쁜 숨을 몰아쉬었지만 가슴속 깊이 느껴지는 억울함과 부모님에 대한 걱정 때문에 차마 잠을 이룰 수 없었던 모양입니다. 우리 어르신들, 그 가냘픈 아이가 어두컴컴한 감방에서 홀로 떨고 있었을 생각을 하니 벌써 가슴이 아릿해지지 않으십니까? 사또는 매일 아침 해가 뜨기 무섭게 동이를 마당뜰로 끌어내어 포졸들을 시켜 무서운 기세로 주위를 에워싸게 했던 것이지요. 여봐라, 이 고집불통인 놈을 형틀 앞에 앉히고 정신이 번쩍 들게 겁을 주거라. 사또의 호령에 포졸들이 시퍼런 창끝을 동이의 목전까지 들이대며 위협했으니 동이는 겁에 질려 어깨를 잘게 떨면서도 입술을 꽉 깨물고 버텼던 것이었습니다. 사또는 거만하게 의자에 앉아 부채를 탁탁 접으며 동이를 내려다보았는데 그 눈빛은
자애로운 수령의 것이 아니라 굶주린 늑대의 그것과 다를 바 없었던 셈이지요. 사또는 동희의 코앞까지 얼굴을 들이밀고는 우물을 포기한다는 지장을 찍지 않으면 내 부모를 당장 옥에 가두고 집을 잿더미로 만들어버리겠다며 모진 겁박을 일삼았던 것이지요. 어린 놈이 어찌 이리 눈치가 없느냐. 네가 그 우물 소유권만 넘기면 너는 물론이고 내 부모까지 평생 먹고 살 길을 열어주마. 하지만 끝까지 버틴다면 내 집안 씨를 말려버릴 것이니 그리 알아라. 사또의 목소리는 칼날처럼 날카롭게 동희의 가슴을 후벼 팠고 동희는 눈물이 고인 눈으로 사또를 올려다보며 부르르 떨고 있었던 모양입니다. 박 부자는 그 옆에서 낄낄거리며 비단 소매로 입을 가리고는 비열한 웃음을 흘리니 참으로 그 꼴이 가관이 아니었겠습니까? 동희야, 저 사또 나리의 인자한 말씀을 왜 못 알아듣느냐? 지금이라도 항복하고 그 우물 문서를 내놓으면 내가 특별히 너희 집 머슴이라도 삼아주마. 목숨 줄 붙어 있을 때 내 말을 듣는 게 좋을 게다. 박 부자는 마치 선심이라도 쓰는 양 거드름을 피웠지만 그 눈빛에는 동희를 완전히 파멸시키고 우물을 차지하겠다는 탐욕만이 가득 서려 있었던 것이었습니다. 동희는 며칠째 제대로 된 음식을 먹지 못해 배가 고프고 목이 말라 입술이 하얗게 텄음에도 불구하고 김 대감이 준 옥심표를 옥방 구석 흙 속에 깊이 숨긴 채 묵묵히 버텼던 것이지요. 할아버지가 이건 소중한 인연의 증표라고 하셨어. 절대로 이분들에게 뺏길 순 없어. 하늘이 다 보고 계실 거야. 소녀는 타들어가는 목구멍을 침으로 죽여가며 마음속으로 김대감의 얼굴을 떠올렸고 그럴 때마다 옥에서 나오는 서늘한 기운이 소년의 지친 몸에 신비로운 힘을 불어넣어 주고 있었던 셈입니다. 옥방 밖 담벼락 너머에서는 동희의 아버지가 관아 담장을 붙잡고 아들의 이름을 부르며 목이 쉬도록 통곡하는 소리가 애처롭게 들려왔던 모양입니다. 동희야, 내 아들아, 이 못난 아비를 용서해다오. 네가 무슨 죄가 있다고 그 어두운 곳에서 고생을 한단 말이냐. 아버지는 손톱이 다 빠지도록 담벼락을 긁으며 울부짖었고 그 비통한 소리가 옥방 안까지 흘러들어올 때마다 동희는 가슴을 쥐어짜며 소리 없는 눈물을 흘려야만 했던 것이지요. 사또는 동희의 고집이 생각보다 꺾이지 않자 얼굴을 붉히며 내일까지 소유권 이전 지장을 찍지 않으면 내 놈을 평생 빚도 안 드는 감옥에서 쥐들과 함께 썩게 하겠다며 최후의 으름장을 놓았던 것입니다. 내 인내심도 이제 한계다. 내일 정오까지 결판을 내지 않으면 너는 죽어서도 이 관아 문을 나가지 못할 것이다. 사또는 홧김에 술상을 발로 차버렸고 무고한 아이를 벼랑 끝으로 몰아세우는 그의 잔인함에 포졸들조차 고개를 돌릴 지경이었으니 참으로 말세가 아니겠습니까? 박 부자는 그 와중에도 마을 우물가에 앉아 사람들에게 동희가 정승의 문서를 훔친 천하의 도둑놈이라고 소문을 퍼뜨리며 자신의 정당성을 선전하기 바빴던 셈이지요. 여러분 속지 마시오. 저 어린 놈이 사실은 정승판서 대감의 인장을 몰래 훔쳐 가짜 문서를 만든 것이라오. 내가 그 사실을 알고 관아에 고발했으니 이제 정의가 바로 설 것이오. 박 부자는 뻔뻔하게 가슴을 펴고 마을 사람들을 현혹했지만 물 한 모금이 아쉬운 사람들은 그저 고개를 숙인 채 박 부자의 눈치를 보며 비참하게 물을 길어갈 뿐이었던 모양입니다. 마을 사람들은 동희가 관아, 옥방에서 모진 고초를 겪고 있다는 소식을 전해 듣고는 안타까운 마음에 관아 근처를 서성거리며 한숨을 쉬었던 것이지요. 아이고, 저 어린 것이 뭘 안다고 감옥에 가둬둔담.
참으로 박 부자가 무서운 사람이네. 사람들은 자기 일처럼 가슴 아파하면서도 사또의 서슬퍼런 위세가 두려워 감히 동이 이름을 크게 부르지도 못했으니 마을 전체가 무거운 슬픔과 절망의 그림자에 잠겨 있었던 것이었습니다. 사또는 혹시라도 마을 사람들이 폭동이라도 일으킬까 겁이 났는지 관아 정문에 무장한 포졸들을 겹겹이 배치해 삼엄한 경계를 펴게 했던 모양입니다. 개미 한 마리도 얼씬 못하게 하라. 동이의 부모가 근처에 오면 당장 몽둥이질을 해서 쫓아버려라. 사또의 엄포에 관아 주변은 마치 전쟁터라도 된 양살벌한 기운이 감돌았고 평범한 백성들은 관아 근처를 지날 때마다 고개를 푹 숙이고 걸음을 재촉해야만 했던 것이지요. 동이는 감옥 창살 너머로 보이는 손바닥만 한 밤하늘과 그 위를 지나는 작은 달빛을 보며 자신이 살렸던 김 대감과의 약속을 마지막 희망의 끈으로 붙잡고 있었던 셈입니다. 대감 어르신. 어르신은 높은 분이니까 제가 여기 있는 걸 아시겠죠? 제발 우리 어머니, 아버지 좀 살려주세요. 전 여기서 죽어도 괜찮아요. 소년의 기도는 간절하다 못해 처절했으나 대답 없는 허공에는 차가운 달빛만이 부서지고 있었으니 그 모습이 어찌나 가련한지 보는 이의 눈시울을 적시기에 충분했습니다. 그 시각 박 부자는 사또의 방에서 기름진 산의 진미를 가득 차려놓은 소반을 앞에 두고 우물을 완전히 차지할 계획에 들떠 연신술을 들이켜고 있었던 모양입니다. 사또 날이 이제 내일이면 그 우물은 완전히 제 것이 되겠군요. 이 은혜는 제가 평생 잊지 않고 보답하겠습니다. 박 부자는 사또의 잔에 술을 가득 따르며 아부를 떨었고 사또는 이미 우물에서 나올 막대한 이익을 머릿속으로 계산하며 흐릿한 눈으로 낄낄거리고 있었던 것이지요. 사또는 동이의 명예를 완전히 짓밟고 우물을 가로채기 위해 다음 날 대대적인 문초를 여러 죄를 뒤집어 씌울 모든 준비를 마쳤던 것이었습니다. 거짓 문서 조작죄의 공문서 위조죄, 그리고 감히 정승을 사칭한 죄까지 낱낱이 밝혀서 본보기를 보여주겠다. 사또는 거만하게 수염을 만지며 판결문을 미리 작성해 두었고 법의 이름을 빌린 이 추악한 연극은 소년 동이를 집어삼킬 마지막 덫을 완성해 가고 있었던 셈입니다. 삼경이 지나고 마을 숲속에서 부엉이가 불길하게 울어대자 동이는 차가운 바닥에서 잠시 눈을 붙이며 내일의 시련을 견딜 마지막 기운을 모으고 있었습니다. 어머니, 아버지, 내일은 꼭 웃으면서 만나고 싶어요. 소년의 옅은 잠꼬대가 차가운 옥방벽을 타고 흩어졌고 마을 전체에는 죽음 같은 정적이 감도는 가운데 촛불조차 불안하게 일렁이며 밤을 지새우고 있었던 모양입니다. 그러나 바로 그 시각 마을 어귀 저 멀리 대대로부터는 정체 모를 수많은 말발굽 소리가 지축을 울리며 관아를 향해 무서운 속도로 다가오고 있었던 것이지요. 두고 보거라. 정의는 결코 잠들지 않는 법이니 먼지 구름을 일으키며 달려오는 그 행차가 과연 누구의 것일지 우리 동이의 운명은 어떻게 뒤바뀌게 될까요? 그렇게 동이의 절망이 깊어질 대로 깊어진 밤, 어둠을 가르는 빛의 소리가 서서히 고을의 문턱을 넘어서고 있었습니다. 이튿날 정오, 관아 마당에는 서슬퍼런 포졸들이 줄을 지어 서 있고 그 한가운데 형틀에 묶인 동이가 피골이 상접한 모습으로 앉아 있었던 것이지요. 사또는 단상 높이 앉아 거만하게 수염을 만지며 마지막으로 동이를 내려다보았습니다. 내 이놈 동이야, 이제 마지막 기회다. 끝까지 저 박 부자의 땅을 내 것이라 우길 테냐. 어서 소유권, 포기 각본에 지장을 찍고 목숨이라도 부지하거라. 사또의 추상 같은 호통에 구경하던 마을 사람들은
숨을 죽였고 박 부자는 옆에서 어서 찍어라, 이 미련한 놈아 하며 비릿한 웃음을 흘리고 있었던 셈이지요. 동희는 타들어가는 목구멍을 간신히 추스르며 고개를 들어 사또를 똑바로 응시했습니다. 사또 나리, 하늘이 알고 땅이 아는데 어찌 거짓을 말하라 하십니까? 그 우물은 판서 어른께서 제게 주신 것이지 결코 박 부자의 것이 아닙니다. 어린 소년의 당당한 외침에 사또는 얼굴이 불그락 푸르락 달아올라 게시표를 집어 던지려던 참이었던 것이지요. 저놈이 끝까지 관청을 능멸하는구나. 여봐라, 저놈을 당장. 사또의 말이 채 끝나기도 전이었습니다. 관아 정문 밖에서 지축을 울리는 듯한 우렁찬 외침이 들려오니 그것은 바로 이조판서 대감 행차시오 하는 전령의 목소리가 아니겠습니까? 마당에 있던 모든 이들이 얼어붙은 듯 대문 쪽을 바라보았고 위엄 있는 관복을 갖춰 입은 군관들과 하인들을 거느린 김 대감의 가마가 위풍당당하게 관아 안으로 들어섰던 것입니다. 사또는 예상치 못한 정승의 등장에 그만 혼비백산하여 단상에서 내려오다 발을 헛디뎌 자신의 귀한 가죽신도 제대로 신지 못한 채 맨발로 흙바닥에 굴러떨어지고 말았던 것이지요. 아이고, 대감마님, 이 먼 곳까지 어찌 예고도 없이 오셨나이까. 사또는 탕건이 비뚤어지고 신발도 신지 못한 맨발로 허겁지겁 기어나와 김 대감의 발치에 머리를 조아렸던 셈입니다. 김 대감은 가마에서 내려 차가운 눈빛으로 사또를 한번 훑어보더니 형틀에 묶여 만신창이가 된 동희에게로 천천히 걸음을 옮겼던 것이지요. 대감은 직접 허리를 숙여 동희의 포승줄을 군관의 칼을 빌려 단칼에 끊어내었습니다. 오냐, 동희야. 이 늙은이가 늦어서 네가 모진 고초를 겪었구나. 참으로 미안하다. 정승판서가 어린 소년의 어깨를 감싸 안으며 위로하니 그 광경을 본 박 부자는 사색이 되어 뒷걸음질을 쳤던 모양입니다. 김 대감은 다시 몸을 일으켜 사또와 박 부자를 향해 사자호를 토해내니 그 위엄이 온 고을을 뒤흔들 정도였던 것이지요. 내 이놈 사또야, 고을의 수령이라 하는 자가 정승의 직인이 찍힌 문서를 짓밟고 뇌물에 눈이 멀어 무고한 아이를 옥에 가두다니 내 놈이 정녕 목숨이 아깝지 않은 모양이구나. 대감의 호통의 사또는 맨발인 줄도 모르고 바닥을 긁으며 죽여주시옵소서. 대감마님, 저는 그저 박 부자의 말만 믿고 라며 구걸을 했으나 이미 엎질러진 물이었던 셈이지요. 이때 박 부자는 슬그머니 담장 뒤로 도망을 치려 했으나 눈에 불을 켠 하인들이 어느새 그의 앞길을 막아섰던 것입니다. 어디를 가시려고? 대감마님의 명이 떨어지기 전에는 개미 한 마리도 나가지 못한다. 하인들이 박 부자의 뒷덜미를 낚아채 마당 한복판에 내팽개치자 박 부자는 흙탕물을 뒤집어 쓴 채 벌벌 떨며 목숨을 구걸했지요. 김 대감은 군관들에게 명하여 사또의 집무실을 급습하게 했고 잠시 후 포졸들이 박 부자가 바친 소반과 그 위에 뇌물 괴짝을 증거물로 끌어냈던 것이었습니다. 자, 보아라. 이 소반 위에 놓인 금부치들이 내 놈들의 추악한 거래를 증명하고 있구나. 대감은 소반을 발로 차버렸고 쏟아져 나오는 황금과 비단 장부들을 본 마을 사람들은 일제히 분노의 함성을 질렀던 모양입니다. 대감은 동희에게 물었습니다. 동희야, 네가 숨겨두었다는 증표를 내게 보여주겠느냐? 그러자 동희는 옥방 구석에 숨겨두었던 옥신표를 꺼내 대감의 손에 소중히 올렸던 것이지요. 여기 있습니다. 대감 어르신. 어르신과의 약조를 지키려 끝까지 품에 간직했습니다. 김 대감은 옥신표를 높이 들어 마을 사람들이
다 보게 한 뒤 엄숙한 목소리로 판결을 내렸습니다. 이 신표는 이조판서 김아무개의 목숨을 구한 소년동이에게 내린 정당한 포상이요. 이 땅은 국법으로 보증된 동이의 땅이다. 이를 침범하고 아이를 겁박한 사또와 박 부자를 당장 포박하여 죄를 묻도록 하라. 대감의 명이 떨어지기 무섭게 군관들이 사또의 관복과 관모를 그 자리에서 벗겨냈고 박 부자와 사또는 차디찬 쇠사슬에 묶여 처량한 신세가 되었던 것이지요. 사또는 관직을 파면당하고 박 부자와 함께 옥방에 갇히는 신세가 되었으니 참으로 인과응보가 아니겠습니까? 동희의 아버지는 관아 마당으로 달려들어와 아들을 껴안고 오열했고 어머니 역시 정신을 차리고 달려와 동희의 손을 잡으며 통곡했지요. 김대감은 그들의 손을 일일이 잡아주며 위로를 건네었습니다. 고생 많으셨소. 이 아이의 지혜가 당신들의 집안뿐만 아니라 이 고을 전체를 살린 것이요. 마당에 모여있던 수많은 마을 사람들은 정승의 명판결에 너나 할 것 없이 만세, 만만세를 부르며 환호성을 올렸던 셈입니다. 억울함으로 가득했던 관아 마당은 이제 정의의 승리를 축하하는 장터처럼 활기가 넘쳤고 그 중심에서 동희는 김대감의 품에 안겨 참았던 눈물을 터뜨렸던 것이지요. 그렇게 악인들의 탐욕은 정승의 위엄 앞에 한 줌의 먼지처럼 흩어지고 진실의 빛이 다시금 고을을 환하게 비추고 있었던 모양입니다. 관아 마당을 휩쓸고 지나간 광풍이 잦아들고 고을에는 이조판서 대감의 서슬퍼런 추상 같은 처분이 내려졌으니 참으로 하늘에 그물이 성겨 보이나 빠져나갈 구멍이 없다는 말이 딱 맞는 격이었지요. 뇌물에 눈이 멀어 무고한 아이를 겁박했던 사또는 그 자리에서 관복을 벗긴 채 먼 변방으로 귀향을 떠나게 되었고 남의 땅을 가로채려던 박 부자는 전 재산을 몰수당해 하루아침에 알거지 신세가 되어버렸던 것입니다. 박 부자는 자신이 독점하며 백성들을 괴롭혔던 우물물을 이제는 한 바가지 얻어먹으려 해도 사람들이 등을 돌리니 그 처량한 뒷모습이 꼭 물 빠진 생쥐꼴이 아니었겠습니까? 아이고, 대감마님, 제발 한 번만 용서해 주십시오. 제가 눈이 멀어 정승 어른의 은인을 몰라보았습니다. 박 부자가 대감의 가죽신 바닥을 붙잡고 통곡하며 매달렸으나 김 대감은 차가운 눈빛으로 그 손을 쳐내며 군관들에게 압송을 명했지요. 욕심이 지나치면 화를 부르는 법이라 했다. 내 놈이 마른 우물을 비웃을 때 내 운명도 이미 말라 비틀어졌음을 왜 몰랐느냐. 대감의 일갈이 관아 마당에 쟁쟁하게 울려 퍼졌고 박 부자는 목에 무거운 칼을 쓴 채 끌려가며 비로소 자신의 죄를 피눈물로 후회하게 되었던 셈입니다. 그렇게 악인들이 사라진 마을에는 다시금 평화가 찾아왔고 동희가 파헤친 우물은 정승 우물이라 불리며 사계절 내내 마르지 않는 마을의 보물이 되었던 것이지요. 동희는 다시 찾은 우물가에서 이웃들에게 물을 나누어 주며 밝게 웃었고 마을 사람들은 이제 박 부자의 눈치를 보지 않고 시원한 물을 마음껏 마시며 동희의 지혜를 칭송했습니다. 동희야, 내 덕분에 우리 고을이 살았다. 이 은혜를 어찌 다 갚을까? 마을 어르신들이 동희의 손을 잡으며 고마워하니 소녀는 그저 수줍게 웃으며 당연히 나누어 마셔야지요. 물은 하늘이 주신 거니까요. 라고 대답하며 효심 가득한 마음을 보여주었지요. 김대감은 동희의 그 영특함과 맑은 심성을 아껴 소년을 한양으로 데려가 직접 학문을 닦게 해주겠노라 제안했습니다. 동희야, 내 지혜는 이 작은 우물에 갇혀 있기엔 너무나 아깝구나.
나와 함께 한양으로 가서 더 넓은 세상을 배우고 훗날 이 나라의 큰 기둥이 되어보지 않겠느냐. 대감의 인자한 제안에 동의, 부모님은 아들의 앞날을 위해 눈물을 머금고 찬성했고, 동의 역시 더 큰 지혜를 배워 부모님과 백성들을 돕겠다는 굳은 결심을 세웠던 모양입니다. 한양으로 떠나는 날, 동의는 마을 입구 우물가에 커다란 느티나무 한 그루를 심고는 마을 사람들에게 작별 인사를 고했습니다. 이 나무가 자라 시원한 그늘을 만들 때쯤 제가 더 훌륭한 사람이 되어 다시 돌아올게요. 그때까지 이 우물을 소중히 지켜주세요. 소년의 다부진 약속에 마을 사람들은 손수건을 적시며 배웅했고, 동희는 김대감의 행차를 따라 정든 고향을 떠나 한양의 넓은 세상으로 첫 발을 내디뎠던 것이었습니다. 세월은 유수와 같아 어느덧 10여 년의 시간이 흐르고, 동희는 밤낮으로 책을 읽고 학문을 닦아 마침내 과거 시험에 당당히 급제하게 되었습니다. 임금님으로부터 어사화를 하사받은 동희는 장원 급제의 영광을 안고 첫 부임지를 자청했는데, 그곳이 바로 자신이 나고 자란 고향 마을이었으니 참으로 금이환양이 아니겠습니까? 보아라. 저기 오는 저 늠름한 사또 나리가 바로 옛날 그 지혜로운 꼬마 동이란다. 소문을 듣고 달려 나온 마을 사람들은 이제는 의젓한 청년이 된 동이를 보고 만세를 부르며 기뻐했지요. 동이는 사또의 관복을 입고 제일 먼저 마을 끝자락에 옛 우물을 찾아가 말해서 내려 정중히 절을 올렸습니다. 아버지, 어머니, 제가 돌아왔습니다. 그리고 이 우물이 가르쳐준 지혜를 잊지 않고 이제는 백성들의 눈물을 닦아주는 관리가 되겠습니다. 동이는 우물물을 한 바가지 떠서 들이켜며 가난했던 시절의 초심을 다시금 가슴에 새겼고, 소년의 약속대로 우물 곁에 심었던 느티나무는 어느덧 무성한 그늘을 드리워 지친 나그네들의 쉼터가 되어 있었던 셈입니다. 동이가 부임한 뒤 고을에는 가뭄이 들어도 굶주리는 이가 없었고, 탐관오리의 횡포가 사라지니 인심이 천국과 같았지요. 몰락한박 부자의 옛집터는 가난한 아이들을 위한 공부방으로 변해 글 읽는 소리가 끊이지 않았고, 고을 사람들은 동이 사또를 우리 고을의 생명수라 부르며 존경해 맞이 않았습니다. 한편 한양의 김대감은 노년에도 종종 동이를 찾아와 우물과 정자에서 함께 바둑을 두며 예시하기를 나누었으니 그 정다운 모습이 한 폭의 그림처럼 아름다웠던 모양입니다. 우리 어르신들, 욕심은 결국 제 몸을 태우는 불길이 되지만 지혜와 나눔은 마르지 않는 샘물처럼 대를 이어 복을 가져다 주는 법이지요. 비단보다 귀한 물 한 모금의 가치를 알았던 소년 동이의 이야기는 오늘날까지도 이 우물을 찾는 이들에게 깊은 울림을 전해주고 있답니다. 욕심 부리지 말고 그저 남과 나누며 살거라. 느티나무 아래에서 우물물을 마시는 아이들에게 전해지는 이 한마디가 바로 우리 인생의 가장 큰 보배가 아니겠습니까? 그렇게 동이가 다스리는 고을 위로 사계절 내내 마르지 않는 맑은 우물물처럼 백성들의 웃음소리가 끝없이 흘러넘치고 있었습니다. 소년의 지혜로 시작된 기적은 이제 온 나라의 전설이 되어 후세 사람들에게 참된 삶의 길이 무엇인지 소리 없이 일러주고 있었던 것이지요. 길고 긴 가뭄 끝에 찾아온 단비처럼 동이의 이야기는 오래도록 사람들의 가슴 속에 시원한 물줄기로 남게 되었답니다. 자, 어르신들. 오늘 동이의 이야기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당장 눈앞에 보이는 황금이나 비단보다 우리 모두를 살릴 수 있는 생명의 물줄기를 택한 그 꼬마의 마음이 참으로 기특하고 귀하지요. 우리네 인생도 가만히 돌이켜보면 욕심껏 움켜쥐려 했던 것들보다는 누군가와 따뜻하게 나누었던 기억이
더 오래도록 가슴에 남는 법입니다. 똥이가 심은 느티나무가 시원한 그늘을 내어주듯 우리도 후손들에게 그런 넉넉한 마음의 우물 하나쯤은 물려줄 수 있는 지혜로운 어른이 되어야겠습니다. 오늘 이 이야기가 어르신들의 지친 마음에 시원한 생명수 한 모금이 되었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오늘의 이야기가 당신의 마음에 작은 울림을 드렸다면 앞으로도 따뜻하고 행복한 이야기들로 찾아뵐 수 있도록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세요. 그리고 사연의 주인공을 위한 따뜻한 말씀도 댓글로 부탁드립니다. 당신의 오늘이 인생 최고의 하루가 되길 응원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